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살 연하인 대학교 후배와 결혼해서 20년 넘게 잘 살고 있는 52세 주여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학교 CC는 아니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는 그냥 아는 선후배 사이로만 지냈죠. 그러다가 그 후배는 군대에 갔고 저는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동문회에서 다시 만나 친해졌고 연인으로 발전했죠. 저는 당시 대기업을 다니면서 넉넉한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석 씨는 전역을 한 후 가난한 집안 탓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이 참 좋았어요. 본인의 힘든 상황을 부모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거든요. 만날수록 이 사람이라면 제 평생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석 씨에게 결혼하자고 했고 아버지께 인사를 갔죠. 그런데 아버지는 규석 씨의 집안이나 직업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그건 가난한 집에 대학도 못 나온 남자를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무언의 언어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저희 집은 부유했거든요. 집안도 별로고 능력도 없는 규석 씨가 아버지 눈에 찰리가 만무했죠. 하지만 우리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기에 2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규석 씨는 언제나 뒤돌아 계신 아버지의 등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우리는 혼전 임신을 택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살아보니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다가오더군요. 그 당시 주방 3년 차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제 수입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일을 그만두고 살림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도 회사에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서 아이를 낳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워킹맘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정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다음 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중 분해가 되었죠. 다행히 사업부를 분리한 자회사로 이직했지만 월급이 꽤 많이 깎이게 되었어요.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적은 월급으로 식당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어지더군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조금 더 처우가 좋은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음식업계에서는 일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다니는 식당에서 배울 게 많다고 했죠. 물론 남편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가슴 한켠에는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가며 아이를 키우며 남편 대신 가장 노릇을 했죠. 결혼할 때 집안의 도움을 조금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는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했는데 아이가 조금 크고 난 뒤 대출을 더 받아 이사까지 해야 했어요. 이후 계속 빚만 갚으면서 살았는데도 결혼 10년 동안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려볼까 생각도 했지만 반대하는 결혼을 한 입장에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더군요. 제 주변 다른 친구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맞벌이하는 친구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일이 좋아서 하는 경우였고 저같이 생계형으로 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자꾸 경제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점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게 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졸업도 못한 대학 동문회나 고등학교 동창회를 꼭 나가곤 했습니다. 가끔 가족 동반 모임도 했기에 함께 나가기도 했는데 전 그 자리가 영 불편했죠. 남편 친구들 와이프 중 제 나이가 가장 많은데 우리 집이 가장 못 산다는 것 때문에 왠지 모를 자격지심이 들었거든요. 그 모임에 나오는 와이프들은 다들 좋은 차에 좋은 옷만 입고 나왔기에 그 모임을 다녀오면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자꾸 작아지며 살고 있던 중 40살이 되던 해 결국 위기 속에 버티던 회사마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업부의 폐쇄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이직이나 다른 사업부로 흩어졌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업부로 옮길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 퇴직을 선택했죠. 계속 학원만 돌고 있는 아이가 걸리기도 했고 명예퇴직으로 제법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이 우리 부부를 힘들게 만들더군요.
남편은 제가 받은 퇴직금으로 식당 차리기를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나갈 돈을 줄이려면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 저는 남편과 충분한 상의 없이 빚을 갚아버렸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말은 안 했지만 꽤나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래서인지 이후 남편과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남편이 주 수입을 벌어오니 주눅드는 기분까지 들었죠. 그래도 빚은 내 퇴직금으로 다 갚았다는 것 하나 내세울 수 있었는데 그런 걸로 떳떳해하는 것도 1년 남짓밖에 안 되더군요. 시간이 흐르니 그냥 집구석에 있는 아줌마가 되었어요. 심지어 아들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지 반항을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장과의 트러블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운 남편을 보면 그냥 식당을 차려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랬으면 지금 상황이 좀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답답한 시간이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벼랑간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배운 노하우로 식당을 개업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정말 진심인지 제법 구체적으로 구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가게를 차리려는 지역이 교통도 편리하고 유동인구도 많은 임대료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무슨 돈으로 하려고 음식점 인테리어, 시설에 집기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은 권리금도 셀 것 아니야. 설마 집 빼자는 건 아니지? 당연히 나 혼자는 무리야. 그런데 준태가 이번에 퇴직한다고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 이 식당 그만두면 받을 퇴직금 정도면 준태랑 같이 창업할 수 있어. 그 준태라는 이름을 들으니 덜컥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준태 씨는 남편의 대학 시절 친구인데 워낙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 예전부터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준태 씨 인생 최고 업적이 7살 어린 부자 아내와 결혼한 것뿐인데도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 허세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가족 동반으로 모이는 막년회 같은 자리에서 툭하면 저에게 이모님이라며 놀려대기도 했어요. 단체 여행 때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 먹일 음식을 하고 있으면 은근슬쩍 다가와 지 와이프는 애기라서 이런 걸 못하니까 이모가 해주라며 은근슬쩍 저를 꼽주고 일만 떠넘기는 능구렁이었죠. 심지어 남편들이 고기를 구울 때도 제 남편에게 주방장이 좀 해라 하며 명령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고요. 그런데 더 속이 뒤집히는 건 남편은 벨도 없는지 준태 씨가 그렇게 말하면 웃으면서 고기를 굽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다 보니 준태 씨와 동업을 한다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준태 씨가 엄청나게 무시하고 부려먹을 게 뻔했거든요. 남편이 창업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 걱정 때문에 표정이 굳어 있었죠. 나도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 다 넣고 모자란 부분은 준태가 더 넣기로 했어. 6대 4 정도로 될 것 같아. 대신 수익도 6대 4로 나누기로 했고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다가 가게를 차리니까 기본 매출은 나올 것 같아. 남편은 제가 돈 때문에 표정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만 말하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준태 씨랑 하는 건 반대야. 그리고 식당 개업하면 초반에는 매출도 안 나오고 운영비가 더 들 텐데 퇴직금을 다 쓰면 어떡해? 우리 집 생활비는 남겨둬야지. 준태는 핑계고 돈 때문에 반대하는 거잖아. 내 퇴직금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당신도 당신 퇴직금 마음대로 했잖아. 내가 그거로 뭐라고 한 적 있어?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제가 퇴직금을 상의 없이 빚 갚은 이야기를 하니 딱히 할 말이 없더군요. 빚을 갚는 것도 개업을 하는 것도 모두 가정경제를 위한 선택이니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남편은 준태 씨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주 메뉴는 남편이 일하던 식당의 메뉴와 비슷하지만 양념에서 차별을 두는 것으로 이미 전 사장과도 협의도 한 상태였죠. 새로 개업한 식당 일이 바쁜지 남편은 가게를 열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설거지하는 사람 하나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 남편의 노동 강도는 너무 강했고 근무 시간도 전 식당보다 길어졌어요. 사람이라도 하나 더 쓰면 좋으련만 인건비가 가장 세다고 자신이 다 커버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보다 남편이 가져오는 돈이 적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규모보다 홀 직원이 많은 것 같았어요. 당신 혼자 일하냐는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사업은 사장이 성실해야 한다는 말로 제 불평을 일축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식당을 운영한 지 1년쯤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식당에 나와 홀 매니저 자리를 봐달라 하더군요. 홀 매니저? 준태 씨가 하는 일 아니야? 어디 아파서 못 나온대? 준태는 바빠서 가게에 계속 못 있어서 홀 매니저 따로 있어. 근데 일하던 사람이 나랑 싸우고 그만뒀어. 사람 구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당신처럼 화 안 내는 순둥이가 일하는 사람이랑 싸웠다고? 일을 너무 못하잖아. 일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집중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뭐라고 좀 했지. 하루에 2-3번씩 음식이 잘못 나가서 고객들 컴플레인이 많았거든. 아니 근데 준태 씨가 홀 담당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럼 직원 교육하는 거나 사람 구하는 것도 준태 씨가 해야지. 왜 당신이 다 관리하는 거야? 준태가 식당 일을 뭘 알아야지. 내가 주방도 관리하고 홀도 관리해. 남편의 아리송한 말에 저는 식당 상황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해볼 겸 가게로 나갔습니다. 잠깐씩 들렀을 때는 몰랐는데 며칠을 하루 종일 거기에 있어 보니 상황이 가관이었죠. 준태 씨는 점심시간쯤 슬렁슬렁 나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쓱 둘러만 보고 가더군요. 아예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홀 매니저를 따로 둔 거겠죠. 그런데 이 상황의 문제는 준태 씨 자리를 메꾸기 위해 고용한 인건비 역시 가게 고정비로 치기 때문에 열심히 일만 하는 신랑의 수익까지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준태 씨는 아무런 일도 안 하고 60% 수익을 받으니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을 거고요.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 메뉴가 신랑이 일하던 식당과 거의 비슷했어요. 이거 양념 바꾸기로 했다며? 똑같은데? 전 식당 사장님이 아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니 남편은 메뉴 개발을 하려면 재료를 써야 하고 시간도 걸리는데 준태 씨가 그런 거 할 시간에 지금 가게 일을 충실하라며 그런 시간마저도 할애해주지 않아서 메뉴 개발을 못하고 있다네요. 상황이 심각한 걸 깨닫고 저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준태 씨는 한 달에도 몇 번씩 개인적인 모임을 이곳에서 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는 이유로 돈도 안 내고 간다더군요. 7살 어린 준태 씨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비용이 다 빠지고 나니 신랑이 가져오는 돈이 너무 적었던 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저는 결국 준태 씨에게 일 좀 하라고 직접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놈 대답이 기가 차더군요. 에이, 저 같은 홍보 전문가가 홀을 보는 것보다 손님을 데려오는 것이 맞는 거죠. 안 그래요? 홍보도 좋죠. 근데 1년 동안 매출 관리는 했어요? 홍보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이모님이 장사를 안 해보셔서 모르나 본데 사실 이런 장사는 매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매달 월세, 관리비, 식자재비, 주류 이런 거 결제하는 날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매출 관리에 신경을 써야죠. 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지금 이 가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마케팅이라고 치고 놀러 다니는 거 말고요. 게다가 미라 씨도 여기서 친구 모임 하면서 돈 안 내고 가요. 그 사람들 나중에 또 온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게 다 홍보라고요? 그건 규석이 음식이 별로였던 거죠. 그게 어떻게 제 탓입니까? 준태 씨는 제 앞에서 뻔뻔하게 남편의 음식을 깎아내렸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동안 남편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안 봐도 눈에 훤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날의 신경전 이후 준태 씨 부부가 가게 일을 돕는 척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음식이 잘못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더군요.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안 하던 사람들이 하다 보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준태 씨 부부는 자신들이 잘못한 걸 엄한 제 남편의 탓으로 돌리곤 했어요.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주방장이 실수한 모양이네요. 제가 바로 다시 해오라고 혼쭐을 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태 씨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여기 사장이니까요.
제가 남편 사업을 깽판 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 참고 넘겨도 그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크게 다투고 말았죠. 그랬더니 준태 씨가 함께 일 못하겠다며 본인이 투자한 돈을 빼달라고 하더군요. 돈으로 눌러버리겠다는 심산이었겠죠. 남편과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한테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거였죠. 우리는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결혼 후 처음으로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그렇듯 헛기침을 하며 등을 돌려 앉았고 끝내 돈을 구하지 못한 우리가 초기에 넣은 돈을 돌려받고 손을 뗄 수밖에 없었죠. 아이, 그 돈으로 어디 그만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해, 생각을. 너 음식하는 거 말고는 쓸 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고 사는 거야, 임마. 준태 씨는 끝까지 남편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년 전 처음 시작할 때 넣은 돈은 그나마도 다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였죠. 그동안 적자가 난 부분 등을 메꾸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더군요. 억울한 마음에 항변을 해봤지만 남편 역시 친구만 믿고 매출은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준태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식당을 하는 동안 남편에게 남은 것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동업관계가 끝난 것뿐이라며 위로했지만 저 역시 쫓겨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더군요. 그러니 남편은 더 했겠죠. 한참을 상심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집 담보대출 받아서 새로 식당을 차리자고 했지만 남편은 싫다며 다른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묵묵히 식당 일을 했고 제법 많은 월급을 가져다 줬어요. 고등학생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살림하기엔 부족하지 않은 돈이었지만 동업할 때 이용만 당하다 끝난 남편은 한동안 고개 숙인 가장의 모습이었죠. 한평생 열심히 일만 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저는 상처받은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을 작아지게 만든 식당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 한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남편의 식당 개업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은행을 다니는 올케에게 집 담보대출에 대한 것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절대 비밀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올케가 집에 소식을 전한 것 같았죠. 저는 누구든 남편을 향한 날선 비판을 하면 당장 받아칠 준비를 하고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아직도 대출받아서 생활하냐고 한 소리 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혼자 온 저를 본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또 그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하고 난 뒤 아버지가 입을 떼시더군요. 요즘 대출 알아보고 있다고?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동시에 울컥 화가 났습니다. 네, 근데 왜요? 대출 받으면 안 되나요? 혹시 제 남편 험담이라도 하시는 거면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반대하는 결혼했다고 지금까지 사위 취급 한 번 한 적 없으시잖아요. 집 대출 없이 저 사람 벌어오는 돈으로만 애 잘 키웠어요. 이제야 저 사람 식당 하나 차려주려고 대출 좀 알아봤어요. 그게 왜요? 아무리 부모라 해도 우리 집 대출까지 왈가왈부하는 건 월권이에요. 그런 거로 뭐라 할 거면 부르지 마세요. 눈이 확 뒤집힌 채로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는데 동생과 올케가 저를 말렸습니다. 너희도 그래. 그것 좀 물어봤다고 쪼르르 갖다 고해 바쳐? 아버지가 우리 집 감시하라디? 누나, 그게 아니라고.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왜? 왜? 저와 동생의 실랑이를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앉으라고 말씀하셨고 동생은 저를 억지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최서방 식당 내가 차려주려고 한다. 너희 결혼할 때 해주려고 했던 돈 그대로 있어. 가게 차리는데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가진 돈에 그 돈 합쳐서 하는 거로 해봐라.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저는 당황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동안 최서방이 만들었다는 음식도 먹어봤다. 솜씨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더구나.
그 정도면 자기 이름 걸고 가게 차려도 되겠더라. 최서방이랑 식당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워와라. 알고 보니 동생 내외가 그동안 남편이 일하는 곳 식당의 음식을 사다가 날랐다더군요. 아버지가 제 남편의 능력을 인정해 주십사 하고요. 다행히 아버지도 남편의 요리가 맛 있으셨는지 이제야 요리사로 그리고 사위로 인정해 주시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한이 남아있는 그 식당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며칠 뒤 저는 우리가 했던 식당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빠져나간 뒤 2년 사이 손님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덕에 권리금도 많이 떨어져 있더군요. 부동산 사장님 말씀이 저 큰 식당에서 하루 20만 원도 못 판다며 권리금도 최소한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아버지를 모시고 준태네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죠. 미라 씨가 홀에서 일을 하고 준태 씨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고 있더군요. 저희를 본 미라 씨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밥 먹으러 왔다는 말에 자리로 안내를 했고 우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음식 맛이 먹기 힘들 정도더군요. 아버지는 나온 요리들을 드시고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등을 돌려버리셨죠. 어서 정리하고 나가자. 아버지 말에 남편이 준태 씨를 불렀고 준태 씨는 그 특유의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더니 남편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더군요. 아, 신수 좋아 보인다. 이 시간에 일 안 하고 남의 가게에 식사하러 오는 거 보니. 아버지는 그런 준태 씨의 태도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연신 헛기침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나서 이야기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요즘 장사는 잘 돼요? 아, 당연하죠. 식사 시간 되면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 주방장이 내빼서 요즘 제가 주방에 있는데 제 손맛이 규석이 놈보다 나은가 봐요. 그런데 이 가게 계약일 끝나면 나가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아, 서울로 옮길까 했는데 이번에 이 자리 주인이 바뀌어서 밀당 한번 해보려고요. 장사 잘 되는 가게 빠지면 어차피 상가 주인도 손해잖아요. 주인도 바뀐 김에 월세나 후려쳐 보려고요. 제가 또 말이 좀 되잖아요. 조용히 있던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넌 변한 게 없냐? 여전하구나. 준태는 어이없다는 듯 우리 부부를 보며 웃더군요. 야, 최규석이, 내가 웃음냐? 가게에서 내쫓긴 주제에 장이나 피라고 자존심 부리기는. 그 말에 아버지는 빨리 가자는 듯 헛기침을 하셨죠. 너희 이번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라.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었던데 3개월 뒤야. 너희 가게 내놓은 것도 다 확인되어 있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조용히 정리하자. 권리금은 보니까 쓸 것도 없어 보인다만 최대한 쳐줄게. 준태는 남편의 말을 듣고 황당한 듯 하더군요. 이 자리 새 주인이 나야. 넌 주인 바뀌었는데 그런 것도 안 알아보냐? 지금도 운영은 개판이구만. 남편은 그런 준태를 비웃으며 말했고 그렇게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 월세를 드릴 테니 가게 건물을 사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가게 자리를 남편 명의로 매입하자 하셨고 아버지께는 나눠서 갚기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과 전 주인에게는 입마금을 부탁했죠.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준태는 끝까지 발악을 하더군요. SNS 선동도 해보고 지인들을 초대해 우리 부부가 갑질을 한다며 이간질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관심이 끊긴 가게에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지인들도 준태 부부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대응하려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본인들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우리에게 권리금 내고를 하다가 정말 최소한의 금액만 받고 내쫓겼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인수한 뒤 1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새 식당을 오픈할 수 있었죠. 처음엔 손님이 다 떨어져간 식당에 오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맛집으로 소문나 장사가 잘 되었어요. 역시 남편의 음식은 보통 내공이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음식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는 남편은 자신의 주방에서도 묵묵하게 똑같이 일만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남편의 음식을 카피하려 했지만 절대 똑같은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남편의 세월과 피땀이 어린 노력 때문이겠죠. 최근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사이 많은 준비를 해둔 우리 부부는 재빠르게 배달과 밀키트를 만들어 판매를 했고 홀의 손님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매출은 나름 안정적인 편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이 가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새가 안 나간다는 것이 매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은 아버지와 남편의 사이도 많이 좋아져서 아버지도 매장에 자주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저희도 아버지께 용돈인지 월세인지 모호한 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월세라고 하면 안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 번씩 헐떡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부는 또다시 잘 이겨낼 겁니다. 둘 다 한없이 작아졌던 그 시간을 견디고 올라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든 일 이겨내시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